왜 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 걸까요? 왜 아마존은 한 팀의 인원이 1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이 미루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쓴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평생 약 7만 시간을 일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꿈꾸는 삶에 빠르게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엔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일의 세계에서 필요한 법칙들을 이해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대체 불가능한 나를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정신없이 일하면서 언젠가부터 내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나 하는 불안과 회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할까? 왜 누구는 열심히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는 그다지 노력하지 않는 듯한데 잘 나가는 걸까? 나는 왜 일이 힘들게만 느껴질까?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자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 이런 의문들을 집요하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잘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세계 최고의 인재들에게서 얻은 가장 큰 수학은 일을 잘한다는 것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깨달은 점이라고 말합니다. 일의 세계에서는 공통적으로 통하는 법칙들은 따로 있었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 법칙들을 이미 잘 활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비결과 노하우를 하나 둘 실천한 결과 저자의 삶 역시 더 다채롭고 도전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당신만 모르는 일의 법칙 50일은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고 최고의 결과를 만드는 필요한 법칙들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함으로써 성공의 길로 나가는 당신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매일 150번씩 선택을 할 상황에 놓이며 그 중에서 30번 정도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5번 정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뿌듯해야 한다고 합니다. 삶의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며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선택 앞에서 우리는 종종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결과를 위해 심사숙고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일을 신중히 분석할수록 실수는 줄어들고 결과는 더 좋아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늘 이 물건과 저 물건을 꼼꼼히 비교해서 상품을 고르고, 의사들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여러 가지 검사를 지시합니다. 그런데 심사숙고를 한다고 해서 늘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버지니아대 심리학과 교수인 티머시 윌슨은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45가지의 딸기잼을 맛보게 한 다음 순위를 매겨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매긴 순위는 전문가들이 매긴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호하는 맛도 비슷했고 최악으로 꼽은 잼도 같았습니다. 그 후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 같은 요청을 하면서 이번에는 순위를 매기되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순위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가장 맛있다고 평가받은 잼이 가장 나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꼼꼼히 따지다가 오히려 판단에 왜곡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2주간의) 긴 출장이었습니다. 2020년 2월 제92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작품상, 감독상 등 4개 부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영화사에 기록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로서 그 현장에 함께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 시상식은 하루인데 2주간 기사거리를 끊임없이 찾아야 했습니다. 미국 서부 시간과 한국 시간에 맞춰 일을 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고, 밤은 슈퍼마켓 홀푸드 델리와 코리아타운에서 해결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회식을 코리아타운 한인식당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출장 마지막 날 공항으로 출발하려는데 왠지 모르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바다라도 잠깐 보고 가야겠다 싶어 공항 근처에 있는 베니스 해변으로 갔습니다. 해변은 보드를 타거나 비치볼을 하는 젊은이로 북적였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 걷다 보니 어느새 회전 관람차로 유명한 산타모니카 비치였습니다. 아이언맨, 포레스트 검프 등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한 그 해변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멕시코 음식 체인점인 치폴레에 들어가 닭고기, 검은 콩, 브라운 라이스에 과카몰리가 듬뿍 올려진 브리토볼을 주문해 먹었습니다. 그 다음은 디저트, 출장 기간 중 푹 빠진 필즈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민트 모히토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많이 본 듯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샤론 채였습니다.
시상식 기간 내내 봉준호 감독의 통역을 완벽하게 수행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 사람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만나고 싶었던가. 그녀와의 인터뷰는 아카데미 시상식을 취재하러 온 모든 기자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카데미상 시상식, 골든글러브상 시상식 등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서 위트 넘치는 봉준호 감독의 한국말을 뉘앙스와 토시까지 생생히 살려 전달했습니다. 게다가 봉준호 감독이 그녀는 완벽했고 우리는 모두 그녀에게 의존한다고 칭찬하면서 그녀의 통역 장면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은 100만 조회수를 훌쩍 넘길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끝난 후 자취를 감춰 기자들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그녀를 산타모니카의 커피숍에서 마주친 것입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으로 일부러 약속 장소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도 나처럼 민트 모히토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예정에 없던 그녀와의 단독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그녀가 취재진을 피해 다니는 상황이라 내가 기생충 팀원들의 동선을 일일이 따라다녔다면 절대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출장 왔는데 바다 한번 못 보고 한국으로 돌아갈 순 없어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기에 얻은 뜻밖의 행운이었습니다. 이렇듯 본능적으로 움직였을 때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심사숙고의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커피숍에서 시상식 때와는 다른 차림을 한 샤론체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인터뷰를 하고 싶은 간절함으로 그녀가 등장하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과거 영상 중 이렇듯 본능적으로 움직였을 때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심사숙고의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커피숍에서 시상식 때와는 다른 차림을 한 샤론체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인터뷰를 하고 싶은 간절함으로 그녀가 등장하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과거 영상 중 편한 차림을 한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커피숍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녀를 놓쳤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인터뷰가 성사되면 물어보려고 준비한 그녀와 관련된 자료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전 정보들이 없었다면 우연히 만났더라도 그저 인사 정도만 나눌 뿐 제대로 된 인터뷰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정보와 본능, 직관, 행운이 조화를 이룬 셈이었습니다. 우연한 발견을 일컫는 유레카도 이런 조화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시칠리아의 히에론 왕은 자신의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가 궁금해 과학자 아르키메데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어떻게 하면 왕관을 망가뜨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지 고심했습니다. 도저히 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던 그는 목욕을 하다가 욕조에서 흘러넘치는 물을 보고 밀도 측정법을 떠올려 문제를 해결합니다. 생각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해결 방법이 머리에 들어올 구멍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직관의 지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통계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직감과 본능을 따르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고민을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그릇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바둑격언은 그런 패착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네덜란드 라파우트대의 심리학 교수 딕스터우스는 똑똑한 무의식이라는 책에서 무의식 사고와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을 소개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4가지 스펙의 단순한 상품과 12가지 스펙의 복잡한 상품을 여러 개 보여주고 제품의 스펙을 꼼꼼하게 읽어본 후 4분 동안 제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스펙을 읽어보도록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4분 동안 제품 비교와 상관없는 다른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두 그룹에게 각 제품에 대한 순위를 매겨보도록 했습니다. 스펙이 단순한 제품의 경우에는 두 그룹이 매긴 순위에 차이가 없었지만 스펙이 복잡한 제품은 제품 간 장단점을 꼼꼼히 분석한 참가자들의 정확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해했다면 오래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의식적 사고에 맡기는 편이 정확도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이자 작가인 조나 레러 역시 탁월한 결정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지나친 심사숙고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탁월한 선택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제시합니다. 화장지나 볼펜 등을 고르는 등 비교적 간단한 결정을 할 때는 꼼꼼히 분석하고 비교하는 게 정확도를 높이지만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4가지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 자동차를 산다고 하면 가격, 브랜드, 디자인, 색상, 연비, 승차감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4가지만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따르면 만족도가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위대한 투자자인 워런 버핏 역시 투자 판단을 할 때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확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한 주주가 할리 데이비슨 주식을 사지는 않으면서 연간 15%의 이자로 3억 달러를 대출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버핏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그 회사에 대해 대출을 해줄 만큼은 알고 있지만 주식을 살 만큼은 알지 못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이 파산할 가능성은 없으며 따라서 15%의 이자는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경우처럼 아주 간단한 결정으로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오토바이 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까, 수익이 위축되지는 않을까 같은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는 대신 파산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단순한 고민만 해결하면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경우 나는 간단한 결정을 택할 것입니다. 탁월한 결정을 하고 싶다면 지나친 심사숙고 대신 기준을 몇 가지로 정한 뒤 그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결정일수록 기준을 몇 가지로 압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민이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때는 한 템포 쉬어야 합니다. 수많은 히트곡의 가사를 쓴 작사가 김이나는 글이 안 써질 때면 무작정 걷는다고 합니다. 나 역시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일단 밖으로 나가 걷습니다. 그렇게 한 템포 쉬어주면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최악의 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 고민인가요? 일단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 걸어봅니다. 그러면 심사숙고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최악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고, 잘하면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해결 방법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주말 내내 글만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특별한 약속도 잡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머그컵에 담긴 커피 한 잔을 들고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타이핑을 한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 킹덤과 시그널의 각본을 쓴 김은희 작가 말대로 그런 순간은 정말 드뭅니다. 자료를 찾느라 책도 뒤지고 구글 검색도 했습니다. 취재는 끝났는데 글이 잘 안 써질 때는 좋아하는 작가들의 에세이도 읽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있다 허리가 아프면 침대에도 잠깐 누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소설가 정세랑도 집에서 글을 쓸 때는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워 머리도 식힐 겸 잠깐 TV도 봤습니다. 그런데 글 진도가 안 나가도 너무 안 나갔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딴 건 몰라도 일 빨리 한다는 칭찬은 듣고 살았는데 타고난 급한 성격 때문에 일이 지체되는 걸 못 견디기도 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일하는 시간을 측정해 봤습니다.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분명 하루 종일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일하는 데 들어간 시간은 3-4시간이 안 됐습니다. 잠깐 머리 식힐 겸 침대에 누워 TV를 본 시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다음의 재생 기능 덕분에 나도 모르는 사이 1-2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입니다. 자료 찾는다며 구글 창을 열었을 때 카카오톡 알림이 울려 메시지 확인차 휴대폰을 열었을 때도 용건만 끝내고 창과
폰을 닫지 않았습니다. 괜히 인스타그램도 확인해보고 웹툰도 봤습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글을 쓰고 딴짓은 잠깐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그만큼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힘든 시간은 길게 느껴집니다. 미국 프리스턴대 영문학과 교수를 지낸 헨리 반 다이크의 시간은이라는 시는 시간의 상대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시간은 기다리는 이들에겐 너무 느리고 걱정하는 이들에겐 너무 빠르고 슬퍼하는 이들에겐 너무나 길고 기뻐하는 이들에겐 너무 짧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의 시간은 영원하다. 시간의 상대성만 놓고 보자면 시간을 가장 알차게 보내는 방법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은 늘리고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한 관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항상 일정한 속도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는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주관적인 시간, 카이로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크로노스는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자신만의 의미가 더해진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2021년 11월 18일은 누군가에게는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하루였겠지만 고3 수험생들에게는 인생을 좌우하는 수능 시험을 치른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입니다. 만약 늘 시간에 쫓기며 시간이 없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그래서 늘 하루만 더 있었으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당신은 시간의 노예로서 크로노스적 시간을 보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하루하루 알차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일상의 여유를 누리고 있다면 당신은 시간의 주인으로서 카이로스적 시간을 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쪼개 열심히 살아가다 문득 고개를 가로저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숨 가쁘게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요리, 춤,
스키, 자격증 공부 등 하고 싶은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다면,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면 카이로스적 관점으로 시간을 바라봐야 합니다. 일단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오던 일을 떠올려 봅니다. 자격증 도전, 영어 공부, 가족들과의 식사, 친구와의 만남, 봉사활동 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시간을 얻기 위해 다른 시간을 어떻게 쪼개면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원하는 것이 분명할수록 다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계획해 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진수 변호사는 2019년 사법연수원 최초로 지방대 출신 수석 졸업생이란 타이틀을 거머쥔 인물입니다. 그는 스톱워치와 엑셀을 사용해 시간을 관리했습니다. 부산대 기계과에 입학한 뒤 공대 수업을 들으며 공인회계사 시험에 도전해 한 번에 붙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시작해서 3학년 1학기 때 1차 시험에 합격했고 2학기 때 2차 시험에 붙은 것입니다. 휴학을 안 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부족하긴 했지만 덕분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도록 도와준 것이 스톱워치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부할 준비를 끝내고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할 때 스톱워치를 켭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집중이 안 될 때는 스톱워치를 끕니다. 그러면 딱 공부한 시간만 카운트 됩니다. 처음엔 온종일 공부한다고 생각했는데 스톱워치를 활용해 보니 하루에 4-5시간만 공부했다고 합니다. 눈에 시간이 찍히니 그 시간을 좀 더 많이 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차츰 요령도 생겨 스톱워치 시간으로 하루에 10시간까지 찍었습니다. 그 결과 휴학을 하지 않고도 당당히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사법고시에 도전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군에서는 CPA 자격증이 있으면 재정장교로 우선 선발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재정장교로 임관했는데 재정장교가 되면 외부 업체와 계약할 일이 많습니다. 계약이 평탄하게 이루어지면 별 문제 없지만 사건 사고가 터지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는 법을 잘 모르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무실에 가서 물어봤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본인이 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안해했습니다. 그때부터 관련 규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 법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군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로스쿨은 갈 수 없어 독학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후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잠자리에 들었다가 자정에 일어나
출근할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출근하기 전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매일 반복하다 보니 평일에는 대여섯 6시간 공부가 가능했습니다. 주말에는 집중적으로 몰아서 공부했습니다. 이때도 스톱워치를 썼습니다. 본격적으로 사법시험에 도전하면서부터는 과목별로 공부한 시간을 엑셀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과목별로 총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과락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균등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군 복무 중이던 2013년에 공부를 시작해 2015년 2월에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15년 7월에 전역하고 그해 치른 2차 시험에는 떨어졌지만 이듬해에 붙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다양한 업무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 미국 공화당 100대 기부자이자 타깃과 월마트 등의 제품을 공급하는 미국 유통업계 대부 김동구 BP 인더스트리 회장이 추천한 방법은 10분 계획표입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 흔히 말하는 사대부안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고학으로 성균관대에 입학한 그는 2년 정도 대학 생활을 한 뒤 카투사로 군대에 갔습니다. 판문점에서 근무했는데 전역 후 그곳에서 만난 통역장교와 함께 무역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중구 명동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에서 회사를 시작했는데 책상 둘과 전화기 하나가 유일한 자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사관에 가면 현지 회사들의 이름과 업종, 인원, 규모 등이 적힌 더넴 브래드 스트리트라는 책자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각 회사에 필요할 것 같은 물건을 예측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발송한 뒤 도착하기까지 15에서 20일이 걸리는 국제 우편으로 100통을 보내면 그중 2~3통만 답장이 왔습니다. 회신 온 회사 중에서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건 10%가 안 됐습니다. 0.1%의 확률에 도전하는 셈이었습니다. 만드는 법을 모르는 물건을 의뢰받았을 때는 무조건 답이 있을 때만 한 곳을 찾아 발품을 팔았습니다. 제품 하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백 곳의 현장을 누벼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운동화가 빨리 닳아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새 운동화를 사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의 계획을 120%로 잡았습니다. 오늘 8시간 해야 끝나는 일이면 2시간 더해 10시간씩 일했습니다. 마감 시한도 앞당겼습니다. 그러면 생산 속도가 빨라지고 중간에 실수가 생겨 일이 지체돼도
마감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이 정해지면 몇 시에 잠들었든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10분 단위로 세우고 움직였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양치하는 3분, 라면 끓이는 4분을 스톱워치로 재다 보면 그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쪼개어 발로 뛰며 쌓은 인맥들은 그에게 훌륭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10분이 모여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가 쌓였으며, 신뢰의 힘은 그에게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듯 작은 성공이 모여 더 큰 성공을 이루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어느 인터뷰에서 인생에서 당신이 가진 유일한 자산은 시간이고, 그 시간을 멋진 경험을 쌓는 데 투자한다면 결코 손해볼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내 발목을 붙잡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김진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동구 BP 인더스트리 회장의 예에서 보듯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원하는 삶을 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카이로스적인 관점으로 시간을 바라보고 시간의 주인이 되어 하루 24시간을 능동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더블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 드래그 앤드 드롭 등을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 전설의 프로그래머 나카지마 사토시는 오늘 또 일을 미루고 말았다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유일한 무기는 성실함도 업무 능력도 아닌 바로 시간 관리법이었다. 인간의 능력은 갑자기 향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간을 완벽하게 파고들 수밖에 없다. 즉,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다. 나는 시간 지배력이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달성한 사람들의 비밀 병기라고 믿는다.